로마 공화정의 이탈리코 지역 동맹국들과의 전쟁은 그라코 형제들과 드루소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고 신라, 폼페오, 지울리오 체사레의 내전 시대를 열었다. 기원전 107년에 가이오 마리오는 군사 개혁을 단행했다. 로마 민병대들은 국가가 지불하는 직업 군인이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장군들과 점점 더 매이게 되었고, 따라서 군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원로원과 원로원이 대표했던 국가를 향해 진격하는 대사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지휘관을 따르려고 했다. 이 일은 이미 신라 시대에 일어났다. 원로원이 신라에게서 군 통수권을 제거하고 마리오에게 그것을 주기로 결정했을 때 신라를 따르던 군인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기원전 88년 그들은 로마를 향해 진군했고 로마를 점령하고 마리오와 그의 추종자들을 쫓아냈다. 기원전 73년에 일어난 스파르타코 주도의 노예 반란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 공화정의 저항 능력을 시험하는 일련의 노예 반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포에니 전쟁과 그 이후 대정복 전쟁의 결과로 많은 노예가 로마에 유입되었다. 고대 로마의 사회 경제 조직은 자유, 권리, 재산을 박탈당한 수백만 개인의 기술과 노동력을 계획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진보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최근 추산에 따르면 인구 5천만에서 6천만 명 중에 노예가 600만에서 1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가난한 평민은 대도시, 특히 로마로 피신하여 재치와 자선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러한 게으름뱅이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집정관이 대규모 검투사 경기를 조직했는데 이 경기에는 일반적으로 실제 검투사 학교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가장 강한 노예가 참여했다. 검투사였던 스파르타코는 많은 노예 도망자들과 또한 농촌에서 온 가난한 자유민들, 더 일반적으로는 대규모 소외계층, 즉 지난 세기에 로마 공화정의 권력에 의해 애속되어 로마 공화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탈리코 지역 동맹국 사람들을 모은 후 근처 지역을 약탈하고 노획물들은 항상 똑같이 그들 간에 나누었다. 로마인들은 이들과의 전쟁을 해적들의 침입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정규군 없이 보내 싸웠다. 하지만 이들은 스파르타코에 의해 패배되었고 이 승리 이후 스파르타코는 7만 명의 사람을 모았다. 이 전쟁은 이미 3년이 지났고 로마 공화정은 이 전쟁을 가볍게 다루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이유로 루치니오 크라소는 최고 사령관직을 승낙했고 다른 6개 보병 군단과 함께 스파르타코를 향해 진군했다. 결국 스파르타코가 주도한 노예 반란군은 로마군에 패배했다. 여러 지역에서 승리를 하고 로마에 돌아온 폼페오는 그가 독재자로서 로마를 지배할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원로원 귀족들의 두려움들을 없애면서 영리하게 그의 군대와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최고의 전략가였다. 새로운 동맹자들을 찾았고 정치적 무대 뒤에서 그들을 조종했다. 오띠마테 계급은 원로원에서 실제 권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싸웠다. 그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폼페오는 오띠마테 계급의 행동들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를 새롭고 불가피한 정치적 동맹으로 몰아갔다. 원로원에 대한 폼페오의 저항은 어쩌면 폼페오가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힘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그 상황에서 지울리오 체사레 즉 시저가 아무 저항 없이 권력에 오를 수 있게 만들었다. 비밀 동맹을 맺으면서 포퓰라레 진영의 지도자들인 크라소와 체사라에게 접근하는 것 위에 폼페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기원전 60년에 첫 삼두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 협약 덕택에 체사레는 기원전 59년에
집정관에 선출되고 폼페오가 약속한 토지 분배를 수행했다. 기원전 58년에서 51년 사이에 체사레는 갈리아를 정복했다. 크라소가 죽고 기원전 52년에 폼페오는 원로원 쪽의 지지로 유일한 집정관이 되었다. 기원전 49년에 원로원은 체사레로 하여금 그의 보병 군단을 해체하도록 위협했다. 하지만 체사레는 루비콘강을 넘어서 로마로 진군했다. 당시 루비콘강을 건널 때 모든 이는 무장 해제를 하고 건너야만 했다. 시민전쟁의 시작이었다. 폼페오는 체사레의 군사 전략적 능력을 무시했고 그의 예상보다 빠른 체사레의 진군은 그로 하여금 로마를 버리게 했고 결국 체사레에게 패배해 이집트에서 살해되었다. 기원전 44년 2월 체사레는 영구 독재를 획득하지만 3월 15일에 그는 브루토와 카시오에 의해 살해되었다. 과두체제 카스트의 손아귀에 있었던 로마 공화정은 폭군을 제거했다. 하지만 더 큰 실수는 결국 황제를 꿈꾸는 오타비아노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누가 로마 공화정을 죽였는가? 만약 그것을 검열관이라는 별칭을 가졌던 까토네에게 묻는다면 원로원의 적들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계획을 도입한 그라코 형제들이었고 까틸리나와 같은 선동가들이었다고 말할 것이고 이것은 로마를 위협하도록 장군들을 이끌었고 이미 더 이상 원로원이 아닌 개인에 복종하는 개인 군대를 가진 장군들의 야망, 장군들의 과대망상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라코 형제 또는 드루소 또는 이탈리코 지역 반란군 사령관 중에 하나였던 실로네는 말할 것이다. 잘못은 시간을 멈추고자 했던 자들이다. 잘못은 로마의 정치적 생존에 필요한 개혁들을 반대했던 자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기원전 44년에 살해된 지울리오 체사레의 죽음 이후 오타비아노와 안토니오는 네피토와 함께 두 번째 삼두체제를 형성했고 기원전 42년에 필리페에서 체사레의 암살자인 브루토와 카시오를 패배시켰다. 그리고 제국을 분할한다. 지중해 서쪽은 오타비아노가, 지중해 동쪽은 안토니오가, 아프리카는 네피토가 통치하게 된다. 기원전 32년에 오타비아노와 안토니오 간의 내전이 터지고 기원전 31년에 안치오 전투에서 오타비아노의 승리로 끝난다. 안토니오가 이겼다면 로마는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 왜 로마인들은 안토니오의 궁극적 승리를 몹시 두려워했는가? 클레오파트라에게서 영향을 받은 안토니오는 절대적 왕조 유형인 이집트적 왕조를 세우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로마인들은 생각했다. 만약 그에 대한 클레오파트라의 통제력이 강하지 않았다면 왜 로마인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가졌었는가? 그러면 클레오파트라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만든 것처럼 지혜가 없고 단지 몸으로 로마 장군들을 사로잡으려고 했는가?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전해준다. 로마인들은 신민이 아닌 신민으로 느끼게 만드는 모든 권력 형태를 폐지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토 오타비아노는 공식적이지만 형식적으로 공화정 제도들을 남겨두면서 절대적 권력을 확보하는 약삭빠름을 가졌다. 공식적으로 그는 결코 황제가 아니다라는 선전을 하고 그에 걸맞는 행위를 보여주는 약삭빠름을 보여주었다.